자, 클라우드 시큐리티 하기 전에 리뷰하는 마지막 리뷰인데, 클라우드는 성장기고 AI는 도입기다.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매크로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글로벌로 보면 데이터 센터 업그레이드 형태인데 이게 선진국이랑 신흥국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있는 곳에 부지를 찾아 들어가요. 오히려 전력이 이제 원자력 한 50개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이게 데이터 센터 업그레이드 요구하는 거에 제일 큽니다. 백악관이 요번에 이제 돕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태스크포스 형성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두 번째, 고성능 GPU 그리고 HBM 등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가 지금 잘 뜨는 이유죠. 세 번째, 관련 기술의 소프트웨어와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합치면은 선진국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전력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그 AI 기반 쿼리는 검색 전력이 한 10배 사용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보면은 미국 전력연구소 연구 결과에 의한 내용인데, 다 종합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구동엔 평균적으로 렉당 7kW가 필요합니다. 8에서 10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정도 필요하다. 어플리케이션별로 다를 테니까. AI 어플리케이션은 렉당 30kW 이상을 필요로 한다. 15kW 이상부터는 공랭이 불가능합니다. 순행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향후 렉당 70kW, 장기적으로는 300kW 이상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7에서 많이 나와봐야 10kW라는데 이게 30배가 늘어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전통 기업의 디지털화 AI화와 그 외 시장 확장 규모를 예상하면 뭐 등등등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에는 필요 전력도 오르고 전체 필요 큰 전력도 오르고 수요가 폭발했다. 전력 사이클이 대박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 90년대 원자력 시장이 죽었던 이유는 너무 과도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원자력 시장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또 원전 시장이 호경기를 맞이하고 있죠. AI 비중은 전체 데이터 센터의 20%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고성장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80%는 기존에 쓰던 거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백악관이 최근에 이 전력 인프라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인데, 젠슨왕이 정장 입고 들어가서 태스크포스 만들었고 백악관이 AI 지원키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롱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죠. 미국에 반대하지 마라. 미국이 이제 제대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는 일부 선진국 국가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미국 먼저 하고 중국 먼저 하고 이제 그 근처 감당할 만한, 뭐 근데 그 저쪽에 중국 진영에는 저 감당할 만한 국가가 중국 말고 있나? 네. 그래서 AI 주도권 확보 위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태스크포스 출범. 그래서 전력 인프라 논의하러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전력 인프라 업그레이드,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 유치로 허브화, 뭐 투자 유치라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자국 내 글로벌 AI 기업, IT 기업 유치나 뭐 AI 스타트업 붐은 예상하는데 미국은 이미 스타트업 붐이 불었고요. 좀 더 확장해 보면 매크로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싱가포르이 여기에 빨리 대응을 한 편인데, 싱가포르이 사용 가능한 용량이 4메가와트 미만이고 공실률이 2%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전력 제약이 심한 데이터 센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데이터 센터 로드맵에서 이거 뭐 적혀 있냐면은 전력을 어떻게 확대시킬 건가, 그리고 그 외 규제나 이거 세금 혜택 주는 거, 요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문제가 이제 저 데이터 센터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국가별로 모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는 국가가 있고 안 되는 국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참고로 이 종합적인 출처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 세계 소식을 그냥 모두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중에서 필요한 걸 가져왔어요. 국가별 데이터 센터 개수 미중 대립인데 미중 경쟁을 보여주는데 이거 2021년 국가별 데이터 개수입니다. 미국이 2653개죠. 중국이 순위권에 없어요. 2021년에. 자, 그리고 2022년부터 달라지는데 이게 2022년 거거든요. 맞지? 2024년 거군요. 2022년부터 급속도로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2024년인데 지금 2653개에서 미국이 5381개, 대충 2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순위 없었죠? 중국이 449개. 이게 2년 만에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2년 만에 2위로 올라왔고 미국은 2배가 늘어났어요. 데이터 센터가. 바이든이 왜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생산했는지 이거 이유가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예전에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는 러우 전쟁의 반도체 부족 모습을 봤었고 그래서 자국 내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상업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자국 반도체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과잉 생산으로 인한 디램 구매 가격을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센터를 좀 더 수월하게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역 측면 이걸 통해서 무역 적자를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노스캐롤라이주 석영이 고순도 석영이거든요. 이거가 태양광이랑 반도체를 주로 써요. 반도체 안 됐어요. 근데 중간재를 생산해서 전 세계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뭐 자국 내에서 원재료 있잖아요. 원재료 있고 여기에다가 반도체 생산해가지고 타국에 수출이 가능해요. 그럼 이거 미국의 무역 적자를 크게 낮출 수 있죠. 그다음에 미 고순도 석영 없으면 안 돌아간다. 사실은 전 세계는 그냥 한 기업에서 돌아간다. 저 고순도 석영으로 돌아가는 걸로 쓰인다. 그 중국이 히토리로 무기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택도 없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AI 관련 규제 최소화 그리고 백악관의 전력 인프라 지원을 고려하면은 특히나 이런 전략적인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의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로 했냐? 공병대까지 투입해가지고 부지를 커버할 정도로 빠르게 뭐 데이터 센터 숫자가 충분히 는 걸 보셨으니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용 전기학부가 시급해서 원전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원전 기업들이 부지까지 통째로 사가지고 원스톱 올 서비스로 파는 거 제가 전에 한번 공유를 했었죠. 그런 방식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AI 수요는 이제 자리는 충분히 잡았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2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024년 9월 데이터 센터 공실률은 사상 최저입니다. 2배 정도 데이터 센터가 늘어났는데 북미 데이터 센터 공실률이 역사상 최저예요. 그래서 기타 설비 용량과 전력 수요량을 파악했을 때 데이터 센터 개수와 일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공실률도 적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AI 발보다 그것보다 더한 신규 데이터 수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AI에 대해서 많이 이슈하고 AI 데이터 센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위에 보면은 저 AI 데이터 센터 하려면 전부 순행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100% 순행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센터 숫자보다 2배가 늘어났는데 그게 100% AI 데이터 센터일까?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10년 넘게 진행해오는 전통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곳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에 비해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거든요. 사실 이 이유가 워터폴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랑 많이 전환을 합니다. 이유는 M365, 워드, 엑셀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쓰게 되면은 일단 필연적으로 구글 닥스를 쓰게 됩니다.
그럼 구글 아이디와 아마존 아이디가 따로 생기고요. 그게 또 불편해서 도저히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아이디, M365 아이디를 따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클라우드 아이디도 생기고, 그래서 아이디들이 한 명한테 4개, 5개가 됩니다. 대단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원스톱 올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 걸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애자일 기업들은 많이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줌이나 이런 것도 따로 아이디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커진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여기에 그냥 AI를 얹었을 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아예 그냥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점은 전통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라서 유리해서 이 기업들이 새로 이런 인력 역량을 급속도로 올리기엔 대단히 어려우니까. 그리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관리 리소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예상은 저 워터폴 기업들이 상당수 MS 애저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M365 다른 데이터 센터 쓰면서 M365 정도나 쓰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랬을 거라고 제 개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AI 발 데이터 센터 수요는 미래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초기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20% 정도 되었다면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도입기 상태라는 거죠.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에 비해서 이제 주류가 되었고 전성기로 향해 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저 데이터 센터 2배나 는 건 뭐다? 모두 AI 발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대다수가 전통 기업들이 워터폴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본격적으로 완료가 되어가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2년 동안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붐이 일어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워터폴 기업들이 전환을 했거나 기존에 돈 많던 기업들이 이제 우리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본격적으로 끝낸다. 이런 식으로 전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원래 데이터 센터 수요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알아 쓰세요라는 방식이었거든요. 원래 좀 부족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수요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나오는 느낌이 딱 그건데, AI에 적합한 데이터 센터 만들어줘, 우리도 펀딩 받아서 셀프로 만들 거야, 요런 식으로 요구되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적합한 데이터 센터 수요자 중심 시장. 예전은 어땠어요? 데이터 센터 이렇게 있으니까 알아서 갖다 쓰든 말든 이거 알아서 갖다 쓰세요. 근데 지금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DDR-램이었는데 HBM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D램을 무작정 생산하는 이 반도체 치킨 게임은 한계에 도달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잘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중국의 경쟁도 있지만은 이 D램을 무작정 생산하는 이런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수요자 중심 시장에서나. 물론 그 D램 가격이 이 수요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D램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예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편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생산하면 많이 팔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프트웨어 수요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요구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어디에 데이터 센터 지을까 찾고 이걸 위한 지역 인프라 수요를 따로 발생시키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전력 수요, 전선 케이블 이런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AI와 진행도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기업의 디지털화가 완료되고 이제 완료된 전통 기업은 로봇이나 AI로 노동 의존성을 최소화할 거예요. 서비스화, 플랫폼화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된 다음에
AI로 전환될 장기적 수요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현재 LMM으로 알려진 정보 분석의 신경망 분석. 이거가 굳이 필요 없이 머신러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터폴 기업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다수가 LMM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머신러닝 자동화가 필요하지. 다만 이건 제 가설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히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비중 중 AI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찾지를 못했어요. 단지 글로벌 기준점으로 20% 정도 수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지 AI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미국 안에서는. 다만 이건 확정이죠. 미국과 중국이 AI와 데이터 센터를 전략 자산으로 데이터 센터로 밀어붙인다. 이 정도로 인지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진국 데이터 센터. 최근에 이제 좀 AI 이야기하면서 구글 전 회장 에릭 슈미트 이야기가 좀 이슈가 됐죠. 구글은 워라벨 때문에 쇠퇴하는 거다. 이걸로 구글 노조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AI는 쩐의 전쟁이다. 이동 감당할 나라는 미국, 중국뿐이다. 대만은 하드웨어 중심이지 소프트웨어 못한다. 유럽은 답 없다. 규제로 나라 망친다. 뭐 벌금이나 매기자 하고 있잖아요. 마크롱이 열심히 하면 프랑스는 모르겠다. 인도 최상위 인재는 미국 온다. 일본과 한국은 우리 편이다. 미국 편이다. 샘 알트먼이 AI 개발이 $1,000억 든다는데 그거 뻥카다. $3,000억 든다.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AI 참여 여부로 5개 국가만 살아남는다. 국가별 빈익빈 부익부가 될 것이다. 뭐 이미 제가 보기에는 $3,000억 넘은 것 같아요. AWS $2,000억 투자 계획, MS $1,000억 투자 계획. 5국가라는 건 미국 동맹 국가로 어필한 것에 가까워 보이는데 중국 쇠퇴하고 미국, 인도,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중국은 일단 쇠퇴한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규제를 때려박고는 기술이 발전할 수 없어요. 그건 과학이 발달한 거지. 그거는 제국주의적 집중 투자를 하면서 발달한 거지. 그래서 이거 바꿔보면 중국의 쇠퇴로 반사이익을 얻는 국가가 인도, 한국, 일본이거든요. 실제로 조선 방산 수요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반사이익이니까 또한 경제 축이 미국,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아시아잖아요. 이거 이 네 가지가 아시아잖아요. 사실 경제 규모는 이미 2019년에 이미 아시아가 능가했어요. 찰리 먼거가 이 말했습니다. 내 자손들이 아시아인들과 경쟁할 수 없다면 지게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 국가별 빈익빈 부익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무역주의 시대입니다. 북유럽이 80년대 되게 못 살았거든요. 북유럽이나 한국이나 대만, 중국이 커진 이유가 뭘까? 이거는 신자유주의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장점이 후발국과 선진국의 격차를 줄여줍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이건 지금도 유효한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도 지금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자국 내에 국내 수요 안에서 양극화가 됩니다. 글로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도전할 수 있는 사람과 글로벌 수요를 도전할 수 없는 사람의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자신이 활용하는 시스템과 올라탄 추세에 대해서 이 통찰력을 잘 선택하는 문제. 제가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에 적극 올라타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개인의 노력은 절대 테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제를 잘 알아야 된다. 이 주제라는 건 중의적이에요. 내 자기 주제와 내 개인의 힘으로 글로벌의 테마를 감당할 수 있냐?
저걸 반대로 역행해서 나만의 승리를 할 수 있나?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글로벌 주제를 따라가야지. 저 글로벌 주제를 거부하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제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는 딱 두 가지 중의적 의미로 저는 사용합니다. 이거 주제 파악이죠. 나름의. 이게 딱 두 가지 의미죠. 자기 주제 파악, 내가 저 글로벌 시장을 바꿀 수는 없다. 두 번째, 글로벌 주제 파악. 테마가 뭐냐? 그래서 현재와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은 이 보호무역주의 특징인데 요거는 국가 간의 격차를 높이게 됩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격차를 줄이는 대신에 그 안에서 양극화를 만들어요. 보호무역은 국가 간의 격차를 늘려요. 대신에 그 안에서 양극화를 줄이게 됩니다.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영원히 가난해집니다.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잘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기준점으로 부유한 선진국 국민은 더욱 부유해지고요. 신흥국은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요게 뭐 이제 FDI가 점점 줄어들 테니까.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는 이 초과 수익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쉽게 말하면 돈 엄청 들잖아요. 저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티어라는 개념인데 티어 1, 4 솔직히 말해서 아마존 리전 몇 개 없습니다. 국가별로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2010년대 초만 해도 금융기관이 심심찮게 다운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도 이게 다운되는데 예전에는 뭐 1년에 심심찮게 다운이 돼요. 그래서 믿고 계속 인터넷 뱅킹만 할 수는 없어요. 하물며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문제 때문에 다운이 됐었는데 전 세계. 그래서 AWS 이런 말을 하는데 AWS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안전하겠냐, 자체 데이터 센터가 안전하겠냐 라는 질문이 이 AWS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더욱 고성능, 대규모, 뛰어난 인력과 안전장치, 즉 그 신뢰에 관련된 내용이 티어라는 개념입니다. 티어 1에서 티어 4. 그 중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티어 4 이상이죠. 사실은 티어 4급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훨씬 더 훨씬 더 이제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백업 데이터가 세 군데예요. 이건 거의 만화에 나오는 정도 수준을 해놓은 게 하이퍼스케일러들급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흥국에게는 일단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센터가 공급되니까 티어 4 정도 티어 3 정도 데이터 센터가 공급되긴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전산실이나 이런 건 수요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비유를 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유튜브 컨텐츠 중에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파키스탄 보면은 그냥 형태만 잡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안정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뭐 수작업으로 하는데 이게 이런 신흥국 국가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사이버 보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할 자본도 없지만 할 여력도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신흥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보안 솔루션을 채용하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까? 아니요. 그러니까 너네는 선진국으로 가야 돼. 바꿔 생각해보자. 이제 갓 만든 스타트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큰 스타트업 이상으로 가야 하는 거야. 그때가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처음 구축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야. 아하. 원래 모든 게 중요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적당한 시점이 있다. 바꿔 생각하면 워터폴도 똑같아요. 워터폴 초창기에 들어가면 뭐예요? 시달려 죽어요. 죽어요. 아직 IT 덩치는 크지만 IT 분야에는 작은 회사라고. IT 분야에는 작은 회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 이야기를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좀 적당히 큰 회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인력 문제. 인력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뭐 대학 그런 걸로 형성 안 됩니다. 기술 허브, 클러스터가 형성이 됩니다. 판교에 있는 IT 허브와 그 다음에 VC가 들어선 테헤란로 주변에 그 주변에 테크 기업들 쭉 몰려 있는 것들, 그리고 성수, 이런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야만 인력이 나옵니다. 성장하려는 사람이 인생업적이란 고점을 노리는데 왜 프로젝트가 드문 나라에 있겠어요? 어중간한 선진국도 미국으로 가는데 하물며 신흥국이야 당연히 선진국으로 가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지역 단위의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제가 그 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 부사장이나 뭐 기술 CTO, CISO 이런 링크드인에서 보면 있잖아요. 출신들이 뭐 그리스 출신, 폴란드 출신 등등등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미국으로 와서 거기서 C레벨 하고 계신 거예요. 박사 따고. 예. 이런 것처럼 이런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많이 필요해요. 기술은.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국가급의 전력 인프라, 기업급의 GPU 투자와 부지를 사이 자본, 그리고 개인급의 스킬이 있는 인력. 그래서 사실상 에너지 업계에서부터 건설 업계까지 이 데이터 센터 붐은 전부 먹거리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신흥국 데이터 센터. 위에 거는 선진국 데이터 센터고 신흥국 데이터 센터를 보죠. 여기 신흥국 데이터 센터 허브가 될 곳은 몇 군데 정해져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좀 늘어나야 합니다. 이 늘어난 보급률만큼 나름 내수 인구가 있거나 내수 인구 없어도 싱가포르처럼 주변국에 좀 가깝거나 내수 있는 주변국에. 그래서 싱가포르이 동남아권 데이터 센터의 한 80%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럽의 경우는 그 위치가 폴란드입니다. 나머지는 아시아의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요 정도인데 스마트폰 보급률은 어느 정도 유튜브 사용자 수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어요.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뭐 일본, 뭐 이렇게 파키스탄 이렇게 쭉 보면 베트남. 그래서 동남아권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 티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은 거의 그냥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중간한 유럽보다 내수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건 제가 궁금한 이게 클라우드냐 아니냐 이 여부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일까 아닐까? 클라우드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또 이 통계를 확인해서 열심히 봤는데 어떻게 판단을 할까 하다가 솔직히 클라우드 제대로 하는 데는 우리나라 네이버 클라우드는 나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 지역 클라우드 치고는. 근데 뭐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하는 곳을 기준점으로 리전을 찾는 걸로 대신 해봤습니다. AWS가 좀 열심히 투자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리전을 찾는 걸로 해봤는데 뭐 북미 이렇게 쭉 있죠. 이게 보면 또 가용 영역 3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남아메리카 보면 브라질 말고는 없어요. 진짜. 그리고 유럽은 많고요. 그리고 지금도 더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여기 케이프타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하게 안 쓴다는 거예요. 이 넓은 대륙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중국도 많지만은 여기 한국이 가용 영역이 4개거든요. 일본이 3개, 그 다음에 오사카랑 도쿄랑 이렇게 좀 IT 기조가 달라요. 그래서 오사카랑 도쿄가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말레이시아 가용 영역 3개, 그리고 2024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원래 하는 거고요. 그래서 태국은 지금 현재 짓고 있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21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요 정도 수요를 저는 앞으로 많이 커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홍콩은 그리고 대만 재공 예정.
대만이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게 저런 의미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유럽, 폴란드가 이쪽에 있나? 폴란드에는 아직 제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우, 스톡홀름 3개밖에 없구나.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가 원래 싱가포르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국가 전략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가 여기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사실 데이터 센터만 보면 뭐 MS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AWS 먼저 해놓고 데이터 센터만 보면 동남아에서 가장 급증하는 시장이긴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근데 애초에 국가 자체가 싱가포르 모델을 따르는 것도 있고 신자유주의와 금융에 좀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처럼 자국민 고용 조건이 없어서 콩콩 기업들이 탈출하면서 많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JP모건 새로운 데이터 센터 투자 시장으로 말레이시아를 주목한다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요 밑에 그 블랙락이 나섰습니다. 요즘 이제 정확히는 백악관 참모진들이 블랙락 출신이잖아요. 골드만삭스는 이제 그 트럼프 쪽이고 블랙락이 이쪽에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획 자체를 블랙락 기반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블랙락 쪽에서 기반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허브가 동남아 쪽에는 아마 말레이시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싱가포르가 먼저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경제를 재편한다. 저 말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는데 이게 번외적으로 해볼게요. 번외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은 가능할까? 자, 우리가 이제 공략할 만한 시장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처에 인도도 있으니까 내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가 60%를 넘어섰어요. 근데 이번에 65% 상환선을 올렸으나 다시 65.4%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진국들도 60% 넘으면 다 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60%가 넘지 않았는데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1인당 GDP의 한 3분의 1 정도 되면서 60%가 넘었어요.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는 69.4%, GDP 대비 기업부채는 86.9%입니다. 총 부채를 더해봤거든요. 221.7%. 대충 이거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정도 안에 이 성장 속도로 가면 250% 정도 찍을 수 있습니다. 슬슬 조금씩 티가 나긴 시작하는데 말레이시아 3% 경제성장 예상 밑도라 이런 것들 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국이 정부 부채 많다고 하면서 50%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게 꽤 상당한 편이에요. GDP 대비 정부 부채 60% 이 마에서는 뭐 너무나도 선진국 그 후발국 구분 없이 자주 발견됐습니다. 뭐 독일도 그랬고 그거 줄인다고 엄청 고생했고 북유럽도 그랬고 브라질 역시 룰라 시전에 60%를 넘지는 않았으나 2015년 이후 폭락해서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GDP가 한 요 정도까지는 여기서부터 한 룰라가 요 정도였는데 요 정도까지는 60%를 안 넘었거든요. 그런데 60% 넘었을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폭락하고 지금 이제 복구 중이에요. 복구 중.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정도 총부채가 250% 넘은 시기쯤에 중국식으로 정체될 것처럼 보입니다. 중진국 함정이죠. 말레이시아가 이 중진국 함정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많은 것을 가를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1인당 GDP 차이가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이 후발국들이 더운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저거 AI 데이터 센터로 장기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칸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너무 더워요.
AI를 위한 순행식 데이터 센터에서 장기적으로 전선을 시키는 윤행까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 데이터 센터 전력의 40%는 냉각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게 북유럽이 뜬 이유는 풍부한 전력 자원 플러스 높은 교육 수준과 함께 북극권 데이터 센터의 혜택이 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핀란드의 데이터 센터는 북극 기후 덕분에 연간 8,000시간 이상 무료 냉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 20%에서 최대 40% 정도 더 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장 규모가 유럽만큼 아직 크지도 않은 데다가 그래서 만약 이게 합리화되려면 태양광 재생에너지 효율과 함께 전력이 훨씬 더 싸게 공급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 수자원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가 가장 많은 곳이 북유럽이거든요. 웬만큼 개인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는 이게 한계점이 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뭐 석유가 나오고 있어도 노르웨이도 석유 나는데 장기적으로 필요한 이제 클라우드 전략을 볼게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AI 등 워터폴 기업의 DX 등 클라우드는 이제 뭐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점입니다. AI가 나오든 DX가 나오든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든 뭐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AI가 와닿는 건 AI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반도체가 주력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AI를 위해서라도 애자일 데브옵스 MSA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기반에서 개발하고 일하는 법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이 위험감을 준 게 이 AI 붐의 핵심입니다. 그 클라우드를 진짜 많이 쓰게 됐어요.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일자를 확대시키고 연봉을 증대시켜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트너 자료를 간단하게 공유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보면 manufacturing and natural 보면 이게 전통 그 전통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생각보다 더 많이 큽니다. 이런 것보다. 그래서 여기 산업 클라우드의 전환이 굉장히 클 거다. 제 생각을 몇 가지 포함해서 몇 가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산업 클라우드에서 제조업과 원자재 같은 전통기업 클라우드는 가장 클 것이다. 실제로 자주 보이고 있고요. 그 최근에 보면 그 해운 기업에서도 뭐 AWS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공고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 생각보다 생명공학 분야도 큽니다. 그래서 AI는 황 사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과 수익의 영역입니다. 여기도. 이제 애자일로 민첩하지 않으면 죽는 시기가 왔어요. 이게 민첩해야 되거든요. 온프레미스는 죽지 않아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할 겁니다. 특히 내부에서 챗GPT 이런 걸 기밀에 사용하면 유출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사 온프레미스를 사용할 거예요. 버리지도 않을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데 온라인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멀티 클라우드 안에서 일어나는 사일로 현상을 어느 정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사실 그 환경들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래서 사실 혁신과 거버넌스 이거는 좀 역관계에 있거든요. 통제는. IT는 원래 거버넌스에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애자일이 나온 건데 정리는 이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자동화 수준의 비용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비용 아끼는 것과 민첩하게 흘러가는 것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점이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원래 이런 방식은 있잖아요. 사실 90년대인가? 90년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산 기업들 망할 때 생긴 현상이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퇴역 장군들의 사교회장 비스무리하게 방산 기업이 흘러갔거든요. 그냥 망하면서 이 기업들이 살아남으려고 엔지니어들이 계속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방만 경영이 되었다. 그래서 엔지니어와 관리자에게 스톡 옵션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주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주주 이익을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가 그대로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 빅테크들 스톡 옵션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 남으면 아끼는데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9번째, 쿠버네티스 열심히 하자. 10번째, 구글 클라우드 흑자 전환한 지 2023년에 전환했습니다. 지금 고작 1년 됐죠? 흑자 전환 언제 했나? 6월에 했으니까 딱 1년 됐네요. 즉 클라우드는 이익이 생기는 성장기에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도입기였어요. 도입기였고 이제 성장기에 들어왔습니다. 12번째, AI는 너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원숭이 내에서 이제 B2B로 일상적으로 쓰이는 수준의 생산성까지 왔어요. 올림피아드급까지 왔어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했던 이야기 들어보죠. AI 인간과 경쟁하려면 수십 년 걸리고 AI 사기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AI 충격적인 폭로 어쩌고 사기인가 혁신인가 이거 하다가 지금 현재 2024년 9월 지금 이거 가지고 생산성 엄청나거든요. 이거 쓰는 사람은 다 쓰고 프론트 개발자 개발 방법도 완전 다 바뀌었습니다. 이걸 볼 때 미국식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블록체인은 어차피 발전한다. 클라우드는 어차피 발전한다. AI는 어차피 발전한다. 이 사람들은 발전한다는 가정하에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의존성을 어떻게 만들지 이걸 고민합니다. 시장을 어떻게 쓰이게 만들지. 그런 지금 도입기 상태인데 이미 B2B로는 너무 많이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안 쓰는 사람들은 이제 주판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14번째, SK는 AI에 올인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SK텔레콤과 하이닉스를 보면 그래요. 아래는 퍼플렉시티로 이제 AI 회사가 자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라는 목록을 쭉 뽑아봤는데 대충 보면서 제가 몇 군데 끼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자율주행도 있지만 방산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방산. 인텔 파운드리 분사한 게 지금 드러났던데 방산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방산. 미국의 6대 방산 유니콘 기업도 있거든요. 전부 AI 하고 있죠, 솔직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16번째, 블랙록도 여기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미국 정부에 반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말이 맞는지 봅시다. AI는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성장한 촉진한 차세대 범용 기술이다. 우리가 인프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 시스템 설계 쪽으로 하면서 AI 수요가 떴어? 거기에 설계는 이게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직까지 AI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만 떴지 여기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인력의 부분 보이지 않았거든요. 요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거 미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클라우드 시큐리티 6기에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돈 벌어야 했고 능력 키워야 돼요. 나중에 호경기 되면은 차유도 안 나옵니다. 좀 더 고성능의 친용도 높은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이었으면 이제 수요자 중심의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저는 AI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 1000억 때려 박겠다. 이거를 AI를 빼고 생각을 해도 지금 2배 올랐는데 공실률이 적어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AWS는 10년간 번 돈 다 때려 박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하면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성장기고 AI는 도입기니까 그냥 잘 지켜봅시다. 어차피 아직 AI가 메인 주류가 되는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아닙니다. 단지 자리는 잡았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